출발 새 아침. 민감용 경찰청장이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얘기였는데요. 비단 범죄자뿐만 아니라 SNS에 무심코 올린 디지털 흔적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의 발레리노 나씨,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행가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58년 역사상 처음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최근에는 KBS의 아나운서 부부가 여행 갔던 사진을 올렸다가 낭패를 받습니다. 수십억 달러 가치를 지닌 외국의 한 회사에서는요, 연말에 직원들에게 바베큐 소스와 나무 주걱을 선물로 줬다는데요. 직원 한 명이 트위터에 회사명을 태그하면서 비난을 쏟아부었죠. 이 때문에 회사가 난리 났습니다.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결국 해당 직원은 해고되었답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들 때문에 구직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즐거운 금요일, 주말 동안 한 주의 피로를 확 날려버리시되 SNS에 흔적 남기는 거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인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매일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 골라주는 뉴스 앵커 송섬희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비가 보솔보솔 오는 금요일인데. 네. 비가 오는 금요일, 저는 오늘 갈등을 주제로 세 가지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제는 뭐뭐 하자 그러더니 오늘은 네. 또 갈등이군요. 네. 어떤 갈등입니까?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전체 확진 환자 중에 신천지 관련 비율이 3일 질병관리본부 조사 기준으로 무려 56%나 된다고 해요. 진짜요? 네, 이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70%가 넘고요. 네. 2, 3차 전파까지 합치면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은 지자체와 신천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 서울시 박원순 시장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더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교가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방해를 했고 또 종교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다라고 하면서 신천지교의 서울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어요. 네. 이 예배 시설을 은폐하고 신도 명단을 숨겼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초래했다라는 건데요. 또 이만희 총회장이 최근까지 공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한 것도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 이만희 총회장과 관계자들을 살인, 상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또 했고요. 지난 23일에는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명까지 씌우면서 고발하는 건 좀 오바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이번에 신천지하고 이 법인 관련 소송 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의지가 강력하시구나.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신천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신천지 측은요. 코로나19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이 지자체가 압박이 좀 도를 넘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건 종교 탄압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지금 뭐 신도 명단도 제공을 했고 예배시설도 등록하는 등 정부가 시키는 대로 100% 다 하고 있는데 쥐도 몰리면 문다라는 말을 하면서 좀 엄포를 놨어요. 또 신천지 내부에 상당수의 변호사가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라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억 원 손해배상 이거는 내가 보기엔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네. 또 그렇다고 이걸 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들어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그 신천지하고 이 서울시가 어떻게 갈등을 겪을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자, 총선 관련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6시까지 4.15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니 대선이라고도 불리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랬군요. 어제 핑크색 옷을 저도 오늘 핑크색 입었습니다. 네. 화사하게. 네. 어제 이제 그 종로에 등록한다고 후보한다고 이렇게 등록 신청하는 거를 화면으로 봤었었는데 좀
그런 쪽에 가서 등록 신청하는 분들은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두근두근 거릴 것 같기도 한데 네. 문제는 공천 문제로 아직도 시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천 문제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정당 투표에서 조금이라도 더 윗칸을 차지하려고 현역 의원 7명을 시민당에 이적을 시켰고요. 통합당은 정말 몇 번의 뒤집기 끝에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네. 불사조, 황교안의 남자 별명이 많이 붙었죠. 민 의원은 정말 불사조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 민현주 전 의원 탈락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또 다른 민 의원이 그러니까 민민 갈등인데요. 네, 있게 됐는데요. 수차례 공천 번복 끝에 이건 조폭적인 발상이다. 황교안 대표가 민경우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또 이윤정 전 후보도 통합당 최고위에서 공천 취소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공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나중에 선거 이후를 좀 보고서 자기 사람을 심어넣기 위해서 만들어낸 갈등 아니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민경우 의원을 민현주 의원의 그 지역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 일으키는 것은 아마도 유승민 전 대표하고의 그런 관계 설정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윤정 전 후보는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뭐 인터뷰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고요. 네. 자, 어제 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가 미래통합당 선대위장을 맡기로 했다는 또 소식이 네, 극적으로 맞습니다. 들렸습니다. 네, 어제 아침 일찍 황교안 대표가 직접 김 전 대표의 자택을 찾아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라면서 삼고 초려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엔 수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그 진심을 보셨대요. 진심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궁예 관심법 아닐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김종인 전 대표 지금 사실은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가 삼고초려까지 하면서 모셔야 될 이유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김 전 대표는요. 8년 전에는 새누리당 편에서 또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지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과거 이력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 지난 2월 말부터 이미 통합당이 김 전 대표 영입을 시도했는데 당내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통합당 내에서는 결국엔 김 전 대표를 영입함으로써 중도층이 좀 확장이 될 수가 있고 현 정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김 전 대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 황 전 대표가 종로 선거에 집중을 하려면 김 전 대표가 황 대표 대신에 이번 선거에 간판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황 대표는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두 개를 다 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처음부터 그런 예상이었긴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이번에도 선거에서 성공할지 선거의 황제로 정말 계속 남을지 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외의 당들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통합당의 공천도 젊은 정치인을 가로막는다. 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민생당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민생당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후보 2번에 배치를 했고 또 우리공화당은 8선의 서청원 의원을 2번에 배치를 했는데 두 분 다 이제 70대다 보니까 정치권에선 젊은 세대의 국회 진출을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도는 계속해서 노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네. 어쨌든 뭐 다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네,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네, 결과를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일명 N번방 사건. 그 속에서 좀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갈등 상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포털 사이트 지식검색 채널 등에 텔레그램 관련 문의가 쏟아졌대요. 그렇죠. 내용이 탈퇴 방법. 탈퇴 방법. 기록 삭제 방법. 네. 일부는 디지털 장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요 텔레그램 저도 좀 쓰는데요. 네. 어제 그제 한 며칠 사이에 텔레그램에 탈퇴한 계정이 쭈르륵 뜨는 거예요. 아, 그런 계정도 공개가 되는군요. 네, 탈퇴한 계정님이 텔레그램에 뭐 가입했네요, 새로 들어왔네요, 아니네,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아는 사람만 2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관련됐을까요? 아니길 바라야겠네요.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좀 예. 그렇게 주변에 있다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 관련된 방에 들어가 봤냐, 뭐 동영상도 네네. 봤냐더니 너무너무 힘든 것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네, 정말 궁금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 이제 재발이 저려서 N번방으로부터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이번 SNS를 통해서 그 텔레그램 탈퇴자들처럼 N번방 이용자 신원이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어머나. 정말 순식간에 퍼나르기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신원이 공개된 분들 중에서 본인은
자기는 정말 N번방을 모른다면서 이 어머. 가짜 뉴스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 텔레그램 자체가 워낙 익명성이 강하다 보니까 운영진의 도움이 없으면 이용자를 특정할 수가 없고 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제 저희가 또 인터뷰한 경찰청의 과장, 수사과장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충분히 다 밝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네. 했고요. 또 5단계의 복잡한 가입 절차가 있기 때문에 N번방을 모른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누가 정말 거짓말하는 건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텔레그램 가입자들의 탈퇴운동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이 운영진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뭐 N번방 창시자 각각 뭐 이런 분들도 빠르게 검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가입자들이 탈퇴 운동을 하면서 운영진에게 응답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텔레그램이 광고가 없는 비영리 메신저라서 가입자들이 아무리 탈퇴 운동을 벌여도 별 타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네. 텔레그램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또 이제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조주빈 박사님, 조주빈 박사님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 태평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16살이었죠. 태평양이라는 사람이 16살인데 이게 조주빈하고 싸워가지고 딴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16살짜리가 이렇게 한다면 자기 스스로 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소년범 처벌법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란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어린 친구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소년법 관련해서도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 16살이면은 사실은 정말 딱 그 중간에 있는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강력범으로 정말 처벌할 수 있을지. 뭐 요즘에 방송 나오는 거나 법 쪽에 물어보게 되면 원래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 소년범이 좀 보호가 되면은 15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강력해도 20년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대응 방법, 정부 대책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어제 각 시도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했어요. 하지만 텔레그램이 워낙 또 폐쇄적인 메신저라서 쉽지는 않은데요. 텔레그램이 처음에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는데 러시아 정부가 정보를 요구를 했더니 독일로 또 서버를 옮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서버 자체가 특정이 안 돼 있고 그 안에 어떤 대화 정보도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인터폴 또 FBI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암호 해독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도 있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독일로 옮겼다가 또 두바이에 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옮기고 있네요. 네, 계속 옮기고 있고요. 또 유럽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건데 두바이는 또 이런 종류의 범죄, 국제 범죄는 적극적으로 또 다른 나라에 알리게 되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수사하기가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미국 FBI가 우리나라 경찰청에도 와 있기 때문에 네. 그 FBI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송선미 아나운서 텔레그램 하십니까? 아니요. 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골라주는 뉴스 앵커 송서미 아나운서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오늘 주인공 모실 건데요. 오늘은요 저희가 특별히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을 위해서 단독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후보 등록하셨습니까? 예, 어제 저희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요. 후보 서류를 등록했습니다. 예, 전달하고 등록했습니다. 어때요? 그 순간에 이렇게 막 떨림? 각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4년 전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초선 의원에 도전할 때요. 네. 근데 당시 저희 지역에는 그 새누리당 5선 의원을 지내셨던 이재우 의원이 계셨거든요. 오. 그분하고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말 24시간도 부족하고 네. 그랬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국민들의 근심이 크신 가운데 선거운동도 좀 조심스럽고
또 지하철에서 아침 인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명함 부도 안 하고 네. 또 방역 작업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좀 주민 여러분들께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입법부가 있어야 코로나로 힘들고 계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선거는 선거대로 치러야겠습니다만 하여튼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초선 의원으로서 5선의 이재호 의원과 이제 맞붙었고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하고 맞붙으십니까? 이번에는 그 미래통합당의 허영석 후보신데요. 네. 원래 이분께서 이제 그 용산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 컷오프가 되셨나 봐요. 네. 근데요. 근데 이분이 다시 살아서 저희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오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섭섭해하시고, 뭐 미래통합당 당원들께서도 뭐 용산에 계시는 분이 갑자기 저희 은평에 오셨으니까 네. 좀 실망감들도 크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정말 며느리도 모를 정도일 것 같은데 불사조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니까 이거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결과적으로 이제 비례연합정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 우여곡절 끝에 비례후보 명단을 발표를 했고요. 이해찬 대표가 두 지붕 한 가족이다. 우리는 형제다. 원팀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날은 사돈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뭐 참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선거제 개편을 했는데요. 네. 그 취지에 어긋나게 이런 비례형 위성 정당이 등장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유감스럽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기생정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국회 일당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저희 당 역시 이 더불어시민당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는데요. 뭐 두 지붕 한 가족, 뭐 형제 원팀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참 저희로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면은 안 서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까지 사실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의원 꺼주기 이거 강력히 비판하던 민주당이었는데 이거 역시 민주당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미래통합당의 일당을 막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도 그래서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 당원들에게 물어서 이 비례용 위성정당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전당원 투표에서 74%의 지지로 결정난 사안입니다. 그러려면은 어쨌든 당원들이 결정한 일이고 이왕 결정한 마당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표용지의 상단에 위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에서 심기준 의원님, 재윤경 의원님, 정은혜 의원님께서 본인들을 제명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또 당 지도부 요청도 있어서 제명을 했고 또 이종걸, 이훈, 이규희, 신창현 의원님 탈당하셔서 더불어시민당에 가게 됐는데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개혁 진영이 일당 그리고 국회에서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에서 꼭 이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7분 정도가 가시는 겁니까? 정확히 몇 분이 가실까요? 현재까지는 비례대표 3분하고요. 지역구 출신 의원 4분에서 7분이신데요. 네.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봤자 오늘 며칠밖에 안 남았을 텐데요. 네. 현재는 7분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의 의원 7분이 가신다니까 우리도 몇 명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다던데 이것 때문에 3번이나 4번이나 갈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저희 어제 밤늦게 미래통합당에서 의총을 해가지고요. 네. 한 7, 8분 정도 더 제명을 해서 미래한국당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을 7분이나 보냈지만 비례 순번으로는 4번으로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까?
저는 뭐 아마 이거까지는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좋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사실은 이해찬 대표의 제스처나 아니면 지금 우리 그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이나 날선 비판 같은 것들이 좀 많아요. 선긋기도 하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관계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저희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중도층까지.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의 열성 지지층들께서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뭐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지금 출발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범진보 개혁 진영 안에서의 경쟁이 되고 이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비례 투표들을 저는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최대치로 범진보 개혁 진영의 지지를 확대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기로 전당 투표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 당에 좀 호소하는 것은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선거 이후에 정치적 신념이나 정강 정책에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정치적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누구 표를 뺏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성 당원들, 친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일 텐데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몰아줄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에 사실은 투표를 하는 셈이 돼서 이게 야당이나 다른 당의 표를 끌어가야지 왜 우리 거를 끌어가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당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당이고 참여한 그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위성정당으로 죄송하고요. 자매정당? 예. 자매정당도 한국당에서 쓰고 있어서 그렇고요. 네. 어쨌든 그 비례대표용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에서 더 많은 중도층으로까지 확산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쳐졌을 때 미래한국당보다 훨씬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들을 확보하는 게 저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또 중도층을 좀 흡수하려고 했다. 이 말씀하고는 조금 배치되긴 하는데 어쨌든 두 당이 결국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제가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예. 비례정당 이 말은 제가 죄송합니다. 둘 다.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끔 네. 비례 후보들을 내셨고 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심판이라 그럴까요? 네. 이렇게 뜻을 인정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최강욱 전 비서관하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가 열린민주당에서 정말 아주 대표급 주자로 뛰고 있는데 사실은 강병원 의원님하고 두 분이 또 좀 친하지 않으세요? 저는 최강욱 전 비서관님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유명식도 없고요. 네.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행비서도 하고 청와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때 시절부터 이렇게 몇 번 뵀었고 또 제가 원내 대변인을 할 때 이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는 통화를 몇 번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저희 당에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열린민주당에서 성공하셔서 21대 국회에 오셔서 언론 개혁에 앞장서신다라면은 본인께서 하고 싶어 했던 우리 사회의 발전, 정치 개혁에 큰 기여를 하시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제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야를 오가면서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었던 선거의 제왕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제는 미래통합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저는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막판까지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선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를 또 설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아마 지금 어제 매경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57%, 황교안 대표가 33.8%더라고요. 네. 아마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격차가 좀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종로 선거까지 함께 치룰 역량이 안 될 겁니다. 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지역 선거에 집중하고 또 선대위를 책임지는 사람에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종인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셨다 그래가지고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에서 겪고 있는 이 곤란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미래통합당 봤더니 너무나 정권 발목 잡기만 한다. 이런 야당보다는 이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여론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덮어라 해서 선거를 전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선거 결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김종인 대표를 설득해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는 김종인 대표 역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 연배시면 이제는 선거 전략가나 외부 컨설턴트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남아야 되는데 마지막을 정치 지도자로 존경받는 분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노욕으로 평가하고 저는 그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의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힘을 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그 평가가 박하고 사실은 상당히 날카로우신데 좀 걱정되고 속으로 아주 이거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 많은 언론들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의 정치 이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민정당, 박근혜, 그다음에 저희 당에 와서 정말 선거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멈추셨으면은 이 선거 컨설턴트, 선거 전략가가 아니라 정말 정치 지도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시 안철수로 가고 또 다시 미래통합당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국민들이 이분을 우리 그래서 정치사에서 길이 남을 정치 지도자야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이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좀 짓궂게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여유롭게 받아 넘기십니다. 재선 의원에 도전하는 또 의원님의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자, 어쨌든 강병원 의원님 이번에 재선 도전하시는 건데 재선에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이번 총선에 임하는 본인만의 각오 혹은 앞으로 이 은평이라고 했네요. 어쨌든 그 지역구 혹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제 지역구가 서울 은평구 을이거든요. 네. 저는 그 지난 초선을 준비하면서 연신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뛰었습니다.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요? 예, 연신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 슬로건이었는데요. 네. 저는 그 슬로건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이 된다라면 이 공정과 정의를 원칙으로 혁신성장 포용사회로 가고 그리고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무엇인가 기여하는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재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처럼 우리 지역을 교통도시, 교육도시, 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찾고 싶은 은평, 찾기 쉬운 은평으로 만들어서 우리 은평 주민 모두에게 행복할 권리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좋은 법을 만들어서 행복할 권리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와, 연신 행운식당 둘째 아들 포부가 남다른데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미래통합당의 막판 공천 뒤집기로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중 한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경기 의왕 과천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공천이 취소된 이윤정 전 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간의 속사정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윤정 전 여의도 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좀 할 말은 하는 그런 인터뷰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윤정 대표는 오디션 경쟁을 거쳐서 투표까지 마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후보다. 이게 사실은 트레이드 마커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기의원 가천에 공개 오디션이 진행 예정이라는 공지를 받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님 사태로 진행 직전 날 비공개 오디션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네. 심사위원은 공관위원 5분, 보좌관 협의회 5분, 사무처 5분, 지역 책임 5분, 총 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었습니다. 이분이 1인 1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영상 홍보도 사용한다고 촬영을 했었고, 마지막엔 투표로 진행을 해서 배석한 19명 중 저는 10표, 상대자는 7표, 기권은 2표로 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말 여러 가지 관문을 거쳐서 힘들게 되신 거잖아요. 청년 벨트로 지정이 된 후에 오디션 경쟁을 봤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게다가 특히 문제는 해당 지역구 예비 후보들이 우리 이윤정 대표에 대해서 김세현 퀴즈다 이러면서 강력 반발하면서 또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김세영 퀴즈라고 말한다는 거는 사실 뭐 저는 독립되게 경험을 축적하면서 8년간 당내에서 훈련하며 성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8개월간 여의도 연구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만약 그들이 저를 김세영 퀴즈라고 명명을 한다면 제가 8년간 정당 활동하면서 일한 뭐 김용태 의원님, 김무성 의원님,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이철우 도지사님 등 다 열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기의원 과천은 통합당 공관위가 퓨처메이커 청년 벨트로 지정한 곳이고요. 이 청년 후보인 우리 이윤정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션을, 당내 오디션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전략 공천을 받았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좀 계파 싸움 같은 것들에 조금 희생되고 있다 이렇게 또 느끼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쨌든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위가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리게 된 진짜 이유, 이건 뭘까요? 솔직하게. 저는 결국에 힘을 보여주기 위한 무리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챙기지 못한 뭐 황교안 대표의 그 개파에 자기 사람 심기 위한 포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과천은 청년벨트 퓨처메이커 지역으로 명명하고 약속도 지키지 못한 선택을 하니까 결국에는 뭐 미래통합당이 아닌 과거통합당으로 당명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된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힘을 보여주기 위한 무리한 공천이었다. 공천 번복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나중을 생각해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사천이었다. 사심이 있는 공천.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데? 그 결정이 내려졌던 당일이 무소속으로 나가려면은 그날 나가야 되는 데드라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러한 뭐 예방적 조치까지 다 고려한 결정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최고위가 사실 최고위가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위치이다 보니까 사실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현실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등록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윤정 후보가 정말로 만약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뛰지 못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뛸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은 박탈하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정말 치사하게 마지막 날, 그 무소속으로 뛸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이런 식으로 공천을 번복하면서 본인을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네요. 뭐 그 내용도 사실 타 공천이 취소된 김원성 전 최고위원이 발언해서 알게 되었고요. 아, 네. 저는 사실 뭐 무소속 출마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네, 뭐
정권을 견제하는 강한 야당의 존재 필요성에 저는 깊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관된 선택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민현주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인터뷰하고 계신 이윤정 전 후보도 그렇고 김원성 후보도 그렇고 공천에 줄줄이 지금 탈락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청년 정치 이번에도 팽당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와요. 네. 민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경욱 의원하고 지금 몇 번의 엎치락뒤치락이 있었는데 그 민 의원이 말하기를 선거 이후에 친박과 황교안 대표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마지막 발악이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다 정치판이 원래 이렇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저의 경험상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8년 동안 이제 이쪽에 계셨었으니까 본인이 그동안 느꼈던 이 정치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길에 끼어든 건데 네. 이 정치 생태계는 합리와 상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뭘로 운영됩니까? 합리화 상식이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힘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힘이요? 무슨 힘이요? 개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개파에 속하지 않은 저와 같은 그런 일반 청년들은 새우등 여러 번 터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또 줄이 없고 개파에 소속되지 않는 이런 청년들은 사실은 진입하기도 매우 어렵고 새우등 터지는 일이 많더라. 그렇군요. 있는 공천도 2번이나 준 공천을 저는 빼앗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 않는 정당을 어느 누가 신뢰를 하며 이분들이 혁신, 여성, 청년, 시민 공천을 해서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신들 국민 어느 부분이 그런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황교안 대표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따지거나 이런 걸 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황교안 대표한테 따로 인사드린 적 있냐. 네.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네. 걱정도 해주시고 이런 거 스텝 밟았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황교안 대표한테 인사를 드려야 공천을 받는다고 했었다면은 네. 그것도 사실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상 황 대표님 만나 뵙기도 어려운 분이기도 하고요. 만나려는 시도는 해보셨어요? 연락은 해봤지만 닿지 않습니다. 연락했는데 받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조금 스스로 좀 속상하고 이렇다 이거군요. 당대표를 만나서 공천이 결정이 되고 큰 의사결정이 결정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당원 당규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스텝이 다 온전히 존중되며 돌아가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힘이 당대표로 귀결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부, 솔직히 말해서 미래통합당의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의 결정하고 좀 다른 결정을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도 PK 쪽에 4군데 또 얘기도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황 대표가 계속해서 공천에 이렇게 직접 관여하고 힘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내부 불만들이 많습니까? 당연히 많고요.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마지막 취소 결정을 한 4지역의 또 2지역이 네. 유감스럽게도 또 청년벨트 퓨처메이커 지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역에 청년이 아닌 기성세대로 명명되는 50대 분들이 되신 걸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네. 저는 이게 4명의 문제가 아닌 공간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최고 입맛대로 다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크게 본다면 힘과 정의의 싸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벨트 지역이나 청년 전략 공천 지역 이쪽을 자꾸 건드리는 거는 청년을 너무 만만히 보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당이 생각하는 청년의 모습이 이렇게 가볍다라는 모습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선거 전략을 총괄할 사령탑으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영입했거든요. 지역 현장에서 뛴 후보로서 이런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지도부 체제로서는 총선 승리를 이끌 자신이 없는 저는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수도권 민심은 당대표나 지도부의 언행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 제기를 넘어서 우리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대안 제시를 하거나 뭐 미래 아젠다를 끌어가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나 뭐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책 이슈를 큰 줄기로 끌지 못하고 결국 누가 더 못하냐, 누가 더 많이 실수하냐 이런 공격을 하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심리가 기타 자료로 나왔고 그 부분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고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미래통합당 선거에서 승리할까요? 성공할까요?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뭐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비례정당의 이슈도 그렇고 이러한 누적된 사고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승리했으면 좋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전 후보께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법원에 낸 거죠. 공천 취소. 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까지 사실은 이게 정리가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제가 어제 제출을 하고 법원에서 빠르게 좀 처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후에 캠프분들과 함께 심리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사실 저녁에 결과를 변호사님께 공유를 받았는데 아. 기각이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정당의 독립성 존중과 저의 공천 당위성 증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인데 네. 저의 공천의 당위성을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최고위의 결정을 법원은 정당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선택을 한 거에 있어서 사실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또 소명할 시간도 부족했고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제 신청해서 어제 결국은 기각 결정을 또 그냥 저녁에 받아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키워드를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대 교체, 정치 교체인데 지금처럼 이런 기득권 카르텔로 미룰 수는 있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혁신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제까지 정치권이 뭐 구태 정치, 공작 정치를 소위 정치력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언제까지 뻔뻔하게 국민들을 기만할지 걱정입니다. 네. 저는 결국 정치인도 지속적으로 시대랑 사회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하고 실력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러한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저를 포함한 다수의 청년 정치인 대상 인격적인 정치적 살인을 행사하는 행위는 이젠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정 전 여의도 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